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3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3가지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H20 사용 규제, 알리바바 회장의 데이터센터 버블 발언, TD 코엔의 데이터센터 채널 체크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처음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이즈가 없었던 때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약하다 보니 여러 노이즈가 더 사실처럼 부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3가지 이슈에 대해서 투자의 생각을 정리할 겸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뉴스가 겹쳤습니다. 여러 개의 노이즈가 겹치면서 하락할 때는 센티상 마치 검증하지 않고 사실 같아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3가지 이슈는 이렇습니다. 3가지 이슈를 순서대로 보자면 알리바바 회장이자 마윈의 오른팔인 조 차이가 HSBC 홍콩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미국 데이터 시장에 버블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섹터 단위로 약세가 나왔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H20 칩이 베이징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수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약세였습니다. 딥시크 이후 중국에서 H20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규제에 통과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센티에 약해진 부분에 매우 컸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 시장 시작 전에 TD 코엔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체 내용들 중 엔비디아 GTC 2029 그리고 데이터센터 채널 체크를 통해 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임대 계약을 취소 및 연기했다는 내용까지만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면서 약세였습니다. 2월 말에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 취소를 말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이 이를 즉각 부인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리포트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요한 대로 투자자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H20 그리고 알리바바 회장의 발언, 세 번째는 TD 코엔입니다. 첫 번째 H20 규제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딥시크 V3가 나오고 25년 1월 말에 딥시크 R1이 배포된 이후 중국 내 AI에 대한 열풍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간 전략 보고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바 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생각보다 큰 규모의 AI CapEx를 보이지 않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경쟁을 이어왔다가 딥시크 이후 중국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프론티어 LLM 경쟁에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확대로 비춰져서 안 좋았습니다. 공급 쪽의 규제였던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규제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5월 15일 날 행해지는 AI 디퓨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려하고 있던 와중에 수요 측인 중국 공산당이 H20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반응이 셌습니다. 한 번도 우려하지 않았던 것을 우려하게 됐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원문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에게 신규 데이터 센터와 기존 시설의 확장 시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칩은 하이엔드 GPU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워싱턴에 즉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됐으며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즉 NDRC가 내놨던 규칙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2명의 관련자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몇 달 동안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들이 H20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규정이 현재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아서 중국 내에서 H20 판매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금지 조치를 더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의미는 심각해질 것이며 미국에서 연간 17빌리언 정도의 규모의 엔비디아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왼쪽은 NDRC의 규제 원문이고 오른쪽은 이미 중국에서 한번 보도된 바 있음을 확인하는 캡처입니다. 오래된 뉴스이고 H20이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씩 정리해보자면 오래된 뉴스인 이유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언급된 NDRC의 데이터 센터 효율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는 24년 7월 23일에 나온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은 데이터 센터의 녹색 및 저탄소 개발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입니다. 7페이지의 자료에서 꼽은 핵심은 신규 데이터 센터 혹은 리노베이션 시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PUE는 1.25 이하여야 하고 국가 허브의 데이터 센터는 1.2를 초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전력 및 냉각 효율을 높여서 비효율적인 제품과 장비를 점진적으로 제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높인다 정도입니다. 디테일은 새로 건설된 그리고 확장된 데이터 센터에서 PUE 기준을 충족하는 서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두 가지 조항으로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타워 및 렉 장착형 서버의 에너지 효율 한도 및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조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장비의 에너지 효율 평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H22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에서 서버 제품의 에너지 절약 수준을 규정한 GB43630-2023 조항의 4.1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이 H20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GPU 가속기 서버는 14나노 이상의 공정 혹은 EUV를 사용하지 않은 장비로 제조된 일반 GPU의 경우 와트당 테라플롭스가 0.5 이상이어야 하고 14나노 미만의 장비로 제작된 일반 GPU는 테라플롭스가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규제 조항입니다. 여기서 테라플롭스는 정밀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혹은 희소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GPU의 경우에는 비트 정밀도를 FP64로 하느냐, 32로 하느냐, 16으로 하느냐, int8로 하느냐, FP4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 너무 다르고 희소성을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테라플롭스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H20 입장에서는 가뿐히 넘길 수 있는 규모입니다. H22 규제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설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DRC는 일종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지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DRC가 규제를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라고 해도 2024년 7월에 나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거나 기업에게 전혀 압박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NDRC의 규제가 언제 나왔는지를 본문에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암시된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겠죠. 언제 발표했는지를 암시하지 않고 마치 지금 나온 규제처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보도했으니 지금 나온 규제 혹은 최근에 나온 규제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 암시를 넣게 되면 순서상 H20 수요가 폭증하게 되니까 화웨이나 중국 내 GPU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첫인상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만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규제도 걱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불확실성은 주식의 멀티플을 깎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도한 것이고 실제 현실은 이 모습에 가깝습니다. 2024년 7월 23일에 NDRC의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딥시크 발표가 꾸준히 있었고 이후에 오픈소스 도입이 크게 이뤄지면서 H20 수요가 폭증한 상태입니다. 오픈소스가 AI 채택을 이끄는 건 딥시크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오픈AI의 GPT 시리즈가 발표되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나왔을 때만 해도 기업들의 AI 채택 속도는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높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폭발적인 성장세는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가 오픈웨이트, 즉 가중치를 공개한 상태로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특정 기업에게 보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의 라마가 전체 생태계의 발전을 크게 이끌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딥시크는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미국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중국에서 훨씬 더 크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중국 내 AI 클라우드 가동률이 매우 높아지고 2025년 초에도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H20 주문을 크게 늘리는 중입니다. 4분기에는 H20 약 60만 장을 생산했다고 전해지고 1분기에는 약 100만 장 이상이 오가고 있습니다. 2024년의 연간 주문량이 100만 장이었음을 가정하면 엄청난 수준의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NDRC의 규제가 2024년 7월에 나오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NDRC의 규제가 언제 나왔는지를 빼고 말했기 때문에 마치 최근에 반독점 교사의 뉘앙스를 적절하게 섞어서 중국 내에서 AI 캐펙스 수요가 폭증하니까 공산당이 엔비디아의 H20을 규제하려는 것처럼 썼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주문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배경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H100 및 H200을 밀수하는 건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합성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나 추론을 위해서나 리즈닝 워크로드가 굉장히 증분값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H20이 메모리 대역폭이나 메모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성능 대비 TCO가 좋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훈련용
워크로드, 즉 백워드 패스에는 플롭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컴퓨팅을 담당하고 있는 플롭스만 보게 되면 H100과 H200, H800을 선호하게 되어 있죠. H800은 2022년부터 23년 10월까지 팔렸던 칩인데 H100과 플롭스와 메모리는 같지만 칩 간 상호 연결 대역폭을 반절 정도로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오픈AI O1이 시작한 테스트 타임 컴퓨팅, 즉 리즈닝 트렌드에서는 플롭스만큼이나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 그리고 칩 간 상호 연결 대역폭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엔비디아가 GB300을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도 288GB가 성능 대비 TCO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며 최근에 H20의 HBM을 HBM3E로 업그레이드한 것 또한 리즈닝 트렌드에서 H20의 퍼포먼스 대비 TCO를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중국 내 소비자와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AI의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프론티어 LMM에 대한 개발 의지나 생태계 확대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기 때문에 2월 들어서는 일제히 중국 내에서 AI 캐펙스 상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22일 날 중국의 1위 하이퍼스케일러인 알리바바, 그리고 3월 12일 중국의 1위 콜로케이션 그룹인 Vnet, 3월 19일 중국의 2위 하이퍼스케일러인 텐센트 및 중국의 2위 콜로케이션 기업인 GDS 홀딩스의 실적 발표에서 모두 딥시크 이후 단연간의 캐펙스 상향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단연간의 캐펙스 상향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특히 콜로케이션 캐펙스를 따로 보는 이유는 실제 추론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캐펙스가 이들은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LMM을 훈련할 때는 전기료가 싼 곳에서 단일 클러스터가 클수록 효율적이기 때문에 Vnet 그룹이나 GDS 홀딩스의 캐펙스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LMM을 추론할 때에는 지연 시간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1급지의 도심지와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서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는 추론 서버 렉을 늘리게 됩니다. 이러한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딥시크 R1 리즈닝 추론 사용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들의 캐펙스가 크게 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딥시크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효율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상으로 AI 워크로드 사용 사례와 볼륨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는 더 늘어나게 되는 제번스의 역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합니다. 화웨이의 어센드 칩은 H100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24년 9월에 O1 등장과 함께 생겨난 테스트 타임 컴퓨팅 혹은 리즈닝 트렌드부터 알고리즘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컴퓨팅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H20에 대한 규제는 앞뒤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마치 중국이 AI 경쟁에서 스스로 효율적인 캐펙스를 집행하길 포기하고 스스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같은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매기를 판에 끌어들여 생태계를 키우기를 선호했습니다. 최종적인 시장에서 앞서가길 원했을 뿐 중간 과정은 유연함을 택했던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을 끌어들여서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테슬라를 끌어들여 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었으며, 엔비디아를 그대로 둔 채로 쿠다와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하여서 중국의 AI 모델과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파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월 25일 홍콩에서 열린 HSBC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서밋에서 알리바바 회장의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내용들을 쭉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일부 프로젝트가 사전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00빌리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규모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늘날 보고 있는 수요보다 더 큰 수요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스타게이트 500빌리언의 디테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유틸리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 현재 시장이 알리바바 조차이 회장이 말한 대로 이 투자 계획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며, 제스난 코멘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현실적인 시장 규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말을 해준 것이 가장 큽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고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는 스탠스들을 보여왔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단연간 필요한 최대의 캐펙스를 조금 더 부풀려서 발표했죠. 애플 또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500빌리언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사실은 바이든 때에도 바이든 임기 초기에 5년 동안 430빌리언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던 바 있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일종의 정치일 뿐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도 500빌리언을 한 번에 조달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그때그때 페이즈에 따라서 펀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스타게이트의 오픈AI 몫으로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는 오라클과 크루스가 맡은 텍사스 에벨린 데이터 센터 1단계,
이것이 200MW 정도입니다. GB200 NVL 72서버 렉 기준으로 890개 정도가 들어가며 GPU 기준으로는 64,000개 정도의 GPU가 단일 클러스터에 구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0일 현재 크루소는 스타게이트의 2단계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6년 중반에 완공되며 2단계는 1GW 클러스터입니다. 오픈AI가 이루는 성과에 따라서 펀딩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오픈AI의 모델 우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장 속도가 완전히 느려진다면 또 다른 그림을 봐야 하겠지만 아직 그런 기미까지는 없습니다.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올해는 연간으로 볼 때 소비자와 기업들의 AI 채택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서 36개월과 48개월 뒤에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투자금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성과를 보고 집행되고 위약금을 물고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캡펙스 논의 자체는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부지와 전력 공급 계획을 미리 짜둬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로그 기준 1에서 2 이상의, 즉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자원이 논의되는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캡펙스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고객사를 확인하고 ROI를 대략 파악하고 들어오는 추론용 워크로드라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투자금은 순수하게 모델 강화에 쓰이는 사전 훈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모델에 자신의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하면서 생기는 사후 훈련 수요와 추론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모델의 사전 훈련 워크로드를 감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스컬 이어 25년 기준 캡펙스 80빌리언 계획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돈을 벌 워크로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버블을 말하는 내용 중에 미국에서 AI 투자에 과열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는데 계획과 실제 집행이 일어나는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 수요가 매우 클 것에 대비해서 준비 중인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 규모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컨콜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 업계의 전체적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의 이 모든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온라인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몇 주 사이에도 AI 트렌드가 바뀌는데 36개월에서 48개월 뒤에 프로젝트를 픽스드된 상태로 예상한다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GTC 2025 애널리스트 Q&A 세션에서 젠슨 황은 데이터 센터 1GW당 엔비디아의 경우 40빌리언에서 50빌리언 매출을 낼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기업 중 하나인 샘프라는 3분기 어닝콜에서 현재 데이터 센터 연결을 희망하는 부하 규모가 82GW 정도라고 말했죠. 따라서 이렇게 요약하게 된다면 샘프라 한 기업만 보더라도 전체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다 온라인 되는 걸 기대한다는 규모는 전체 데이터 센터 중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80%라고 볼 때 엔비디아가 누적 매출 2.62 트릴리언에서 3.28 트릴리언을 내기로 기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면에서 데이터 센터 파이프라인이 모두 온라인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복도 있고 구속력이 세지 않은 계약 조건으로 미리 예약해둔 규모도 꽤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AI 워크로드 볼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예약 규모나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어떤 트렌드임을 알 수 있죠.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생태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신 CBRE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데이터 센터 시장의 전력 사용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쓰인 전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수요와 공급 상황을 시각화한 차트입니다. 연도별로 차트 막대가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왼쪽 막대는 순흡수로 실제 임대된 전력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간 막대인 프리리스트는 사전 임대된 전력 규모이고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 계약이 완료된 전력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언더 컨스트럭션은 현재 공사 중인 데이터 센터 전력 규모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실제 건설 후 채워진 데이터 센터는 23년에 1GW 정도였고 24년에 1.8GW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임대된 규모는 2023년에 2.5GW 정도였고 24년에는 4.8GW 정도로 대부분의 AI 캐펙스가 예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년까지부터 포함해야겠지만 23년부터 24년까지 9.4GW 정도가 건설 중이었는데 평균 건설 시간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를 가정하게 되면 25년에서 27년 사이에 377빌리언에서 471빌리언 정도의 매출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스타게이트가 발표되고 나서 가스터빈 발전소를 통해서 4.5GW 정도의 전력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이를 합쳐서 2-3년간 온라인될 규모가 14GW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560빌리언에서 7빌리언 정도가 앞으로 2-3년 내에 온라인된 데이터 센터 규모란 의미입니다. 올해부터 소버린 AI 수요가 크게 증가한 구간인데
이에 대한 수요는 모두 제외하고 미국의 수요만 포함한 것입니다. 인도는 1월 23일 릴라이언스 그룹이 3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말했고, 프랑스는 100빌리언 이상, 유럽은 200빌리언 이상의 장기적인 소버린 AI 투자 계획을 말했습니다. 세 가지 이슈 중 마지막 TD코인 데이터 센터 수요와 공급 및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의 생각은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ASIC 프로젝트 수주 결과에 대해서 찾아봤으며, 중국의 AI 캐펙스에 대한 디테일을 찾아보고 엔터프라이즈 AI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 내의 디테일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 피규어 AI의 창업자인 인터뷰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와 함께 가장 먼저 꼽히는 기업인 피규어 AI입니다. 1986년생 창업자인 브렛 에드콕이 바라본 옵티머스, 오픈 AI, 엔비디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하락에 대해서 퀵테크를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H20 사용 규제, 알리바바 회장의 발언, TD코인의 데이터 센터 채널 체크, 각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글로벌 신흥국 이커머스의 강자이자 경제인구 6억 명 권역인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이커머스의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가고 있는 기업 시리미티드와 메르카도리브레에 대한 추가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